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세 번째 시간으로 고려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1-3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질서의 변동,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건국인데요. 신라 말 귀족들의 극심한 왕권 다툼으로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지방의 호족 세력이 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러한 호족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견훤과 궁예인데요. 이들은 각자 새로운 사회를 꿈꾸며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합니다. 먼저 견훤은 완산주를 도읍지로 후백제를 건국하는데요. 견훤이 건국한 후백제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만큼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예는 송악을 도읍지로 후고구려를 건국했는데요. 이후 철원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태봉으로 고친 궁예는 미륵부를 자처하며 호족을 탄압하는 포악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에 후고구려의 호족들은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고요. 왕건은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도읍지를 다시 송악으로 천도합니다. 이러한 왕건은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호족 세력을 포섭하고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나라 고려가 건국됐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후삼국 시대였으니 이제 한반도를 통일해야겠죠? 하지만 당시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견훤의 후백제는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고려와 후백제의 대립이 한창일 때 후백제의 왕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아들에게 왕위를 뺏긴 견훤은 고려에 귀순하는데요. 이러한 견훤의 투항을 왕건은 받아들여줍니다. 이에 신라의 경순왕 역시 고려에 항복하면서 신라가 먼저 고려에 통합되고요. 이후 고려군이 후백제군을 격파하며 마침내 왕건은 936년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태조 왕건의 업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북진정책입니다. 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북진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먼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요. 청천강에서 영은만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또 왕건은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이루기 위해 민족 통합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사실 왕건은 포용의 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백제의 견훤도 신라의 경순왕도 다 받아주잖아요. 이처럼 왕건은 신라와 후백제의 유민들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발해의 유민 역시 포용합니다. 또 왕건은 고려의 건국 세력인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한 호족 통합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유력한 호족 세력과 결혼을 통해 연대를 형성하고 왕시성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이 왕건의 아내가 무려 29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한편 왕건은 호족을 통제하고 포섭하기 위해 사신간제도와 기인제도를 활용하는데요. 사신간제도는 호족들에게 사신간이라는 직책을 주고 지방 통치를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방에 대한 권한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임을 물어 호족을 견제한 건데요. 이러한 사신간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부가 있고요. 이 김부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입니다. 또 기인제도라고 호족들의 자제들을 수도의 인질로 잡아두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호족을 통제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태조 왕건은 백성들을 위한 민생 안정책을 실시했는데요. 백성들의 세금을 낮춰주고 빈민구제 기간으로 흑창을 설치합니다. 또 왕건은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도리로 훈요 10조를 남겼는데요. 이를 통해 불교를 장려하고 북진 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연등회와 팔간회 같은 불교 행사를 장려했고요. 서경을 중시하고 거란을 경계하라는 조항을 통해 북진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를 건국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졌던 태조 왕건. 하지만 그의 사후 고려는 치열한 왕권 다툼이 일어나며 혼란에 빠지는데요. 이러한 혼란을 잠재운 강력한 왕이 등장하니 바로 광종입니다. 중요합니다.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왕인데요. 먼저 노비안건법을 통해 공신과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재정을 확충합니다. 노비안건법이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평민으로 풀어준 정책이었는데요. 이 노비는 당시 사회에서 호족들의 재산이자 군사력입니다. 심지어 이 노비들은 세금도 내지 않아서요. 국가의 노비가 많아지면 국가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노비를 평민으로 풀어준 건데요. 이로 인해 호족들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광종은 노비양건법에 이어 과거제를 시행하는데요. 앞으로 국가의 녹을 먹으려면 시험을 보라는 왕의 명령에 호족들이 대거 반발하고요. 이에 광종은 반발하는 호족들을 영모란 이름으로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광종이 정말 손에 어마어마한 피를 묻히는데요. 이러한 광종의 정책으로 고려의 왕권은 안정됩니다. 한편 광종은 공복을 제정해 관리의 기강을 확립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광종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광덕 혹은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광종의 뒤를 이은 경종은 관리들에게 복무와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을 지급하는 전시과를 시행했는데요. 전시과는 관리의 지위에 따라 총 18과로 등급을 나눠 전지와 시지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이때 전지를 받은 관료들은 그 밭에서 나오는 세금을 국가 대신 수취할 수 있었고요.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산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왕은 고려의 통치체제를 정비해 고려 사회를 안정적으로 다스린 성종인데요. 먼저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국왕이 일일이 백성들의 집을 돌볼 수 없으니 지방관을 파견해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권고하고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줄이자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최승로의 제안대로 성종은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고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중앙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럼 이때 마련된 고려의 중앙 통치체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고려의 중앙 통치체제는 당과 송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왕 밑으로 이성이 있고요. 이성에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습니다. 이 중서문화성은 최고 중앙관서로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심의 결정했는데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관료인 재신과 정치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서성 밑으로는 정책을 집행하는 육부가 있는데요. 이병, 호, 형, 예공 이렇게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육부에서 실제 정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중추원이라는 기구도 있었는데요. 이곳은 왕의 비서기관으로 군사기밀과 왕명을 다뤘으며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밀과 왕명을 전달하는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감찰기구인데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리며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간은 간쟁과 봉박, 서경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간쟁이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것이며 봉박은 왕이 내린 명령이 합당하지 않을 때 이를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걸 말합니다. 또 서경은 관리 임명이나 법령 제정 등에 동의하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던 대간은 일종의 언론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사라고 국가의 재정을 출납하는 기구가 있었는데요. 고려의 삼사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고려에는 고려만이 가지는 독자적인 회의기구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하는 고위 관료들의 회의였는데요. 도병마사에서는 국방 문제를, 그리고 식목도감에서는 법률과 제도 정비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중앙통치체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지방행정제도입니다. 고려는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눴는데요. 처음 성종 때는 최승로의 건의로 12목을 설치해 지방관을 파견하는 형식이었다가 이후 경기와 5도 양계로 골격을 갖추게 됩니다. 5도는 일반행정구역으로 중앙에서 각 도마다 안찰사를 파견했고요. 도 아래 주, 군, 현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군현은 지방관을 파견한 주현과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속현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군현 아래로는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향부곡소는 속현과 마찬가지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과 속현, 향부곡소는 지방의 향리가 다스렸습니다. 물론 속현은 주현에 있는 수령을 통해 중앙의 간접적인 통제를 받았지만 사실상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은 향리였습니다. 이 향리는 지방에 남아있던 호족 세력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호족 세력이 향리로 전환됐으니 고려의 향리는 힘이 좀 있었겠죠? 놀라운 사실은 고려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는 건데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중앙의 통제가 완벽하진 못했네요. 한편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던 고려는 군사행정 조직으로 양계를 두었는데요. 양계는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북계와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동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양계에는 중앙에서 병마사를 파견했으며 군사적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는 삼경이라고 세 개의 경을 뒀는데요. 이러한 삼경에는 개경, 서경, 동경이 있고요. 나중에 남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개경, 서경, 남경을 삼경으로 중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의 군사제도인데요. 고려는 중앙군으로 2군 6기를 두었고요. 이때 2군은 국왕이 친위부대며 6기는 수도와 국경을 방어했습니다. 또 지방군으로는 주연군과 주진군을 두었는데요. 주연군은 9년에, 주진군은 양계에 주둔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고려의 교육제도와 관리등용제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고려는 인재양성과 유학교육을 목적으로 개경에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했고요. 지방에는 향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관리등용제도로는 과거제와 음서가 있는데요. 과거는 쌍기의 건의로 광종 때 만들어졌으며 시험을 통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과거는 제술과와 명경과, 잡과, 승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묵과는 따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음서라고 공신이나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따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등용 제도까지 고려의 통치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시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10세기에서 12세기의 동아시아는 고려와 송, 거란과 여진의 다원적 국제질서가 형성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는 실리를 추구하는 다원적 외교정책을 펼쳤는데요. 송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며 송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거란과 여진을 적당히 견제했습니다. 또 고려는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도 독자적인 천하관을 드러냈는데요. 스스로 해동천하를 자처하며 주변의 동여진과 일본을 상대로 자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고려는 스스로 황제국임을 강조했는데요. 황제, 천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거나 태조나 광종이 쓰던 연호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조 왕건의 청동상을 보면 통천관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황제가 쓰는 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한편으로는 외침도 정말 많았는데요. 10세기 거란족이 국가를 수립하면서 거란이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는 건국초부터 거란을 무척 경계했기 때문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관군을 편성하는 등 나름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란은 고려와 송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고려를 3차례에 걸쳐 침입했습니다. 먼저 1차 침입인데요. 이때 전쟁 없이 오직 말로만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인물이 있죠. 바로 서인데요. 서인은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의 외교 담판에서 송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여 강동육주를 획득합니다. 하지만 고려는 거란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송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거란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것도 당연했겠죠. 거기에 이 시기 고려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는데요. 강조가 목종을 쫓아내고 현종을 즉위시킨 이 사건을 구실 삼아 거란이 고려를 다시 침입합니다. 이게 바로 거란의 2차 침입인데요. 이때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함락하는 등 위기가 찾아왔지만 고려는 끝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란의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이 활약하는데요.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워낙 유명하죠? 이때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파하고요. 이후 고려는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천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와 여진의 관계를 좀 살펴볼까요? 여진은 처음에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며 조공을 바쳤는데요. 12세기 초 세력이 커지면서 고려의 국경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윤관이 별무반을 조성해 여진을 정벌했는데요.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과 보병인 신보군, 승병인 항마군으로 편성된 군대였습니다. 이러한 윤관의 별무반은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구성을 축조했습니다만 여진이 계속적으로 동북구성의 반환을 요청하고 또 관리도 너무 어려워 결국 다시 여진의 구성을 반환해줍니다. 그런데 이랬던 여진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금을 건국하고 거란을 정복하더니 급기야 송을 남쪽으로 밀어버립니다. 거의 금이 이 세계의 최강자가 됐는데요. 이때 금은 고려에도 사대를 요구합니다. 이에 고려 내부에서는 금의 사대 요구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고려 역시 금과 사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때 금과의 사대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자겸과 김부식 등 문벌들이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 첫 번째 시간으로 고려의 건국과 고려 초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들, 그리고 고려의 통치체제와 대외관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제 강의도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